여포의 압도적 위력과 사명전력포. 18로군이 호로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천하제일의 무장 여포였습니다. 제후군을 이끌고 제일 처음 도착한 한해 태수 왕광은 여포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포는 머리카락을 삼가닥으로 따아 동여맨 머리에 구리관을 쓰고 꽃무늬의 붉은 전투복 위에 입은 갑옷에는 짐승의 머리 모양을 한 장신구를 고리처럼 잇대어 허리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사자 머리 모양의 옥띠를 메고 등에는 활과 화살을 갖추었으며 손에는 화려하게 칠을 한 방천하극을 들고 회오리바람처럼 울부짖는 적토마 위에 높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과연 호걸 중의 호걸이며 말 중의 말이었습니다. 왕광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여포와 싸우겠느냐? 그때 뒤에서 한 장수가 말을 몰고 창을 내두르며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한 해의 명장 방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말이 서로 어울린 지 얼마 못 가 방열은 여포의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여포는 그 기세로 창을 휘두르면서 곧장 돌격해왔습니다. 왕광의 부대는 크게 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여포는 동에 번쩍 서해 번쩍하며 마치 무인지경을 달리듯 했습니다. 때마침 제7군 교모와 제8군 원유의 두 부대가 동시에 달려와 왕광을 구했습니다. 여포는 그제야 물러갔지만 세 개군은 각기 큰 손해를 입고 30리나 후퇴하여 진을 쳤습니다. 나머지 5개 군의 부대도 일시에 도착하여 함께 의논했지만 여포는 천하의 영웅으로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모두 겁부터 집어먹었습니다. 이때 또 여포가 싸움을 걸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8개 군의 제후들은 일제히 말을 타고 나가 8개 부대로 나누어 언덕에 늘어서 앞뒤에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여포가 부대의 깃발을 휘날리며 돌격해왔습니다. 제15군 장양의 부하 장수 목순이 창을 들고 달려나갔지만 여포의 창이 번쩍하는 순간 벌써 목순은 말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두들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제10군 공용의 부하 장수 무한국이 쇠멍둥이를 들고 말을 몰아나갔습니다. 무한국을 맞이한 여포는 몇 번 참질을 하던 끝에 그의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무한국은 쇠멍둥이를 내동댕이 치고 달아났습니다. 8개 군의 군사들이 일제히 나아가 무한국을 구했고 여포는 일단 자기 진영으로 물러갔습니다. 여포는 용맹무쌍하니 아무래도 8개 군의 제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생각해야 될 것이요. 여포만 잡는다면 동탁은 죽이기 쉬울 거요. 창 의논하는 중에 여포가 또다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쪽 8개 군의 제후들은 일제히 나아가 싸우기로 했습니다. 공손찬이 창을 들고 나가 직접 여포와 싸웠지만 싸움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창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여포는 적토마를 몰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하루에 1000리를 간다는 명마는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여포가 바로 눈앞에까지 따라와 날카로운 창을 들어 공손찬의 등을 찌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한 군사가 고리눈을 부라리고 호랑이 수염을 곤두세우며 18척이나 되는 긴 창을 비껴들고 말을 몰며 호통을 쳤습니다. 3번씩이나 성씨가 다른 아비를 바꾼 더러운 놈아, 거기 섰거라. 장비가 여기 있다. 여포는 말을 돌려 장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장비와 여포의 싸움은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관우가 말에 박차를 가하더니 82군이나 되는 청룡도를 휘두르며 달려나와 양쪽에서 여포를 협공했습니다. 3마리의 말이 얽혀서 싸웠으나 여포 하나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유비도 두 자루 칼을 빼어들고 말을 몰아 옆에서 싸움을 도왔습니다. 이리하여 3사람은 여포를 가운데 두고 번개처럼 돌아가며 싸웠습니다. 8개 군의 군사들은 모두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저 막아내는데 급급해진 여포는 당장이라도 유비의 얼굴을 찌를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유비가 몸을 획 피하는 순간 여포는 한쪽 포위를 뚫고 달아났습니다. 여포의 부대는 정신없이 호로관을 향하여 달아났습니다. 여포를 놓칠세라 유비, 관우, 장비는 그 뒤를 바짝 쫓아 말을 달렸습니다. 이렇게 호로관 바로 앞까지 쫓아왔을 때 호로관 위에 청색비단 양산이 서쪽 바람에 너풀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게 바로 동탁의 징표이니 동탁이 저기 있을 거요. 여포놈은 놓아주고 먼저 동탁부터 잡아서 뿌리를 뽑아버립시다. 장비는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동탁을 잡으러 곧장 호로관 쪽으로 돌격했지만 관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 퍼붓는 바람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8개 군의 제후들은 유비와 관우, 장비 등을 청하여 그 공을 치하하고 원소에게 승전 보고를 올렸습니다. 여포의 패배 소식을 들은 동탁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최강 무장 여포마저 유비 삼형제에게 밀렸다는 사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유가 눈치를 보며 건의했습니다. 여장군이 패한 끝이라서 군사들은 싸울 뜻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낙양성으로 후퇴하였다가 황제를 장안성으로 옮겨 모신다면 무사할 것입니다. 동탁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네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생각조차 못했을 게다.
이리하여 동탁의 군대는 그날 밤 여포를 데리고 낙양으로 철수했습니다. 동탁은 문관과 무관의 여러 대신을 모아놓고 의논했습니다. 한나라 동쪽인 낙양성은 200년이 넘어서 이미 그 운이 다했다. 내가 보기에 황실의 운수는 실상 장안성에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황제를 모시고 서쪽으로 갈까 하니 너희도 속히 채비를 하여라. 그러자 사도 순상이 나서며 간언했습니다. 상국께서 도읍을 옮기신다면 백성들이 소란을 피울 것입니다. 그 말에 동탁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국가를 위하는 일에 어찌 그까짓 백성을 돌보겠느냐. 동탁의 명령이 내려져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유가 또 간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돈과 양식이 부족합니다. 낙양에는 부자들이 많으니 그들을 원수와 한패로 몰아서 모두 죽여버리고 재산을 몰수한다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동탁은 즉시 무장한 기마병 5,000명을 동원하여 수천 가호의 낙양 부호를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사람들마다 머리에 반역자라고 쓴 길을 꽂아 성 밖에서 처형하고 재산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마침내 이갑과 곽사가 낙양의 백성 수백만 명을 몰고 죄인처럼 다루며 먼저 장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밀리고 넘어져서 길가 웅덩이와 산골짜기에 쓰러져 죽는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덩달아 군사들의 행패도 심해져서 백성들의 재산과 양식을 빼앗고 마구 죽였습니다. 이 통에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가득 찼습니다. 동탁은 낙양성을 떠나면서 모든 성문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의 집은 물론이거니와 종묘와 관청도 불살라버렸습니다. 낙양성의 대궐인 남궁, 북궁도 모두 불바다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포를 시켜 돌아가신 황제와 황후, 왕비들의 능을 파헤치고 거기 묻힌 금은보석을 꺼내게 했습니다. 재물에 눈이 먼 군사들도 무덤이란 무덤은 모조리 파헤쳤습니다. 동탁은 수천 대의 수레에 금은보석 등 값진 물건을 싣고 황제와 황후들을 강제로 끌고 곧장 장안성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한편 동탁의 부하 장수조잠은 낙양성의 소식을 듣더니 사수관을 열어 항복해왔습니다. 송견은 즉시 사수관으로 들어갔고 유비와 관우, 장비는 호로관으로 돌진했습니다. 조조가 원소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지금 동탁이 서쪽으로 가는 중인데 이 기회에 추격하지 않고 어째서 이곳에 주저앉는 거요? 우리 군사들이 지금 몹시 지쳐있어서 추격하여도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소. 조조가 서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역적 동탁이 대궐을 불사르고 황제를 잡아가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혀 길을 잃고 있으며 하늘도 그놈을 벌주려 하오. 이때야말로 한번 싸워 나라를 바로잡을 기회인데 어째서 꿈을 뗀단 말이오? 그러나 제후들 모두가 경솔이 굴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조조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비겁한 놈들과는 얘기가 안 되는군. 조조는 직접 만여 명의 부대를 거느리고 하후돈, 하후연, 조인, 조옹, 이전, 악진 등과 함께 동탁을 추격했습니다. 동탁은 형양까지 와서 그곳 태수서영의 마중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계책을 말했습니다. 상국께서 낙양을 버린 지 얼마 안 되므로 반드시 적의 추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태수서영으로 하여금 형양성 박산 뒤에 군대를 숨겨놓도록 하십시오. 그런 후 적군이 추격해오거든 일단 통과시켰다가 우리 본부 부대의 공격으로 패하여 달아날 때 그 길을 막고 습격한다면 다시는 추격 부대를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동탁은 이후의 계책대로 지시한 다음 또 여포에게 명하여 정예 부대로 뒤쪽을 경계하게 했습니다. 얼마쯤 가니 과연 조조의 부대가 추격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포는 한번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역시 이유의 말대로구나. 조조가 말을 몰고 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적놈아, 황제와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여포도 지지 않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동상국을 배반하고 도망간 비겁한 놈이 뭐라고 함부로 떠드느냐. 하후돈이 창을 들고 말을 몰아 여포에게 달려들었지만 이각의 부대가 왼쪽에서 곽사의 부대가 오른쪽에서 습격해왔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여지없이 패하여 형양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하나 없는 어떤 산기슭까지 말을 달려왔을 때 밤이 깊었는데도 달이 나처럼 밝았습니다. 간신히 패잔병을 모아놓고 막 솥을 걸고 밥을 지으려던 순간 벼랑간 사면에서 고함 소리가 진동하더니 숨어있던 서영의 부대가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당황한 조조는 말에 채찍질을 마구에 대며 달아나다가 서영과 마주쳤습니다. 서영이 활을 쏘아댔고 화살 하나가 조조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조조는 화살이 꽂힌 채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산고개를 돌았을 때 풀밭에 엎드려 있던 2명의 군사가 동시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창에 찔린 것은 말이었고 그 말이 벌렁 자빠지는 바람에 조조는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틈에 2명의 군사가 달려들어 조조를 덥석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한 장수가 바람처럼 달려오더니 2 군사를 단숨에 베어 죽이고 조조를 구해냈습니다. 바로 조옹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아우는 속히 피하라. 조조가 비통해하며 말했지만 조옹이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서 이 말을 타십시오.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적이 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 세상에 조옹은 없어도 괜찮지만 형님께서 아니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난다면 그것은 오로지 너의 덕이다. 조조가 말에 올라타고 달리자 조옹은 갑옷을 벗어던지고 칼을 끌며 말을 따라 달렸습니다. 2 사람은 동이 틀 무렵까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앞을 보니 큰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다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구나. 조옹은 황급히 조조를 말해서 부축해 내리더니 갑옷을 벗기기가 바쁘게 등에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저쪽 기슭에 닿았을 때 추격 부대가 달려와 활을 쏘았습니다. 조조는 물에 흠뻑 젖은 채 길을 쓰고 달아났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30여리나 달아난 2 사람이 어떤 작은 언덕 밑에서 잠깐 몸을 쉬고 있을 때 또다시 무서운 고함 소리가 나면서 한때의 군사가 달려왔습니다. 서영이 상류를 건너서 이곳까지 추격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우돈과 하우연이 수십 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달려오며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서영아, 우리 주인을 해치지 마라. 서영은 곧 하우돈에게 달려들었지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하우돈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살아난 조조는 흩어졌던 군사 500여 명을 모아 한 해로 돌아왔습니다. 뼈저린 패배였습니다. 이 무렵 동맹군 제후들은 각기 낙양에 흩어져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송견은 궁궐에 불을 끄느라 군사를 그대로 성 안에 주둔시킨 채 건장전 화제터에 본부 막사를 세웠습니다. 군사들을 동원하여 대궐의 잿더미를 쳐내고 동탁이 파헤친 능도 모두 흙으로 덮었습니다. 종묘 자리에는 3칸의 임시 사당을 세운 다음 제후들을 청하여 역대 황제의 신의를 나란히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모두들 제각기 흩어지고 송견도 본진에 돌아왔습니다. 이날 밤 따라 유난히 달이 밝고 별도 총총했습니다. 송견이 밖에 나와 칼을 짚고 앉아서 천문을 보니 황제를 상징하는 잠이온 별자리가 뿌옇게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송견은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황제의 별이 흐린 것은 역적이 나라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온 백성은 고통 속에 빠지고 도성도 텅 비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곁에 있던 군졸 하나가 손으로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궁전 남쪽 우물에서 5색의 광채가 솟아오릅니다. 송견은 몇몇 군졸을 불러 횃불을 밝히고 우물에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군졸들은 건장전 우물 속에서 한 여인의 시체를 건져내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시체였지만 조금도 상한 데가 없어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 여인은 궁중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목에는 조그마한 비단 주머니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금 자물쇠로 잠긴 주홍빛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는데 열어보니 뜻밖에도 옥새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방이 네치 길이로 생긴 윗면에는 5마리의 용을 새겨놓았으며 한쪽 모서리가 떨어진 곳은 황금으로 떼워져 있었습니다. 옥새를 얻은 송견이 정보에게 묻자 정보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상징하는 보물이며 황희를 이을 때 함께 전해지는 옥새입니다. 지난번 십상시에 날릴 때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주공께서 얻게 되셨으니 아마도 황제 자리에 오르실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오래 머무르시지 말고 속히 강동 땅으로 돌아가시어 따로 큰 일을 계획하도록 하십시오. 그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다. 내일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돌아가야겠다. 송견은 이같이 결정을 내린 다음 군사들에게는 입을 봉하라고 단단히 일러놓았습니다. 그런데 군사들 중에 원소와 같은 고향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자신의 출세 미천으로 삼고 싶어서 그날 밤에 아무도 몰래 원소를 찾아가 이 사실을 밀고해버렸습니다. 원소는 그 군사에게 상을 주고 자기 진영에 숨겨놓았습니다. 과연 이튿날이 되자 송견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강동의 장사 땅에 돌아가려고 이렇게 작별하러 왔소. 그러자 원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그대의 병이 무슨 병인지 잘 알고 있어. 바로 옥새병이 아니오. 송견은 순식간에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러자 원소가 엄한 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하여 역적을 토벌하고 있는 중이오. 옥새는 바로 조정의 보배이니 그대가 그것을 얻었으면 마땅히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 맹주한테 맡겨두었다가 훗날 동탁을 없앤 후에 다시 조정에 바쳐야 옳거늘 이제 그 사실마저 숨기고 갖고 가는 속셈은 무엇이오? 손견이 시치미를 뚝 떼며 대답했습니다. 옥새가 어째서 나에게 있다는 거요? 건장전 우물 속에서 나온 물건은 어디다 두었어? 건장전 우물이라니? 도대체 나도 모르는 일을 왜 자꾸만 대답을 강요하는 거요?
잔소리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화를 면할 거요. 손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옥새를 얻고도 숨겼다면 훗날 그 벌로 칼에 맞아 죽으리다. 손견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그 자리에 있던 제후들이 원소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손장군이 저토록 맹세하니 옥새는 안 가진 모양이요. 원소는 숨기고 있던 그 군사를 불러냈습니다. 우물 속에서 옥새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있었잖소. 군사를 보자 화가 치민 손견은 칼을 쑥 뽑더니 그 군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소도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 군조를 죽여서 나를 속이려고? 그렇게는 안 된다. 원소 뒤에 있던 안양과 문추 두 장수도 칼을 뽑았습니다. 손견 뒤에 서 있던 정보, 황계, 한당도 역시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실내에는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제후들이 우르르 달려와 양쪽을 뜯어말렸습니다. 그러자 손견은 말을 타고 돌아가더니 그대로 군대를 거두어 낙양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분함을 이기지 못한 원소는 곧 밀서를 써서 형주자사 유표에게 보냈습니다. 손견의 앞길을 막고 옥새를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탁을 뒤쫓아갔던 조조가 형양에서 크게 패하여 돌아왔습니다. 원소는 본진으로 조조를 맞아들인 후 다른 제후와 함께 위로하는 술을 권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신 조조는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의병을 일으킨 것은 나라의 역적을 토벌하기 위함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이곳에서 공연히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백성들의 실망도 크려니와 나 자신도 부끄럽기 짝이 없소. 원소와 제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조의 말은 전곡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탁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모였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조는 술자리가 끝난 후 원소를 비롯한 모든 제후들이 제각기 딴 마음을 품고 있어 이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 부대를 이끌고 양주 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공손찬의 생각도 조조와 마찬가지였는지 유비, 관우, 장비에게 말했습니다. 원소는 무능한 사람이다. 여기 오래 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니 우리도 돌아갑시다. 공손찬도 지인을 거두어 북으로 떠났습니다. 유비는 공손찬을 따라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8로군이라는 거대한 동맹이 결성되었을 때에 그 감동과 희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그는 관우와 장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동탁은 여전히 황제를 끌고 도망갔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다. 관우가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장비도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실력을 기르며 기다립시다. 이렇게 해서 천하를 진동시켰던 18로군은 허무하게 해체되었습니다. 화웅을 죽인 관우의 온주참화웅, 여포와 맞서 싸운 유비 삼형제의 삼형전여포, 그리고 조조의 단독 추격까지 수많은 영웅담을 남겼지만 결국 각자의 이해관계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원소는 맹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원술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보급을 끊어 동지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손견은 옥새라는 권력의 상징을 발견하자마자 개인적 야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오직 조조만이 끝까지 동탁 토벌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단독으로라도 추격을 감행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패배는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분열된 의병군 전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탁은 이렇게 해서 18로군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낙양성을 잃고 장안으로 도읍을 옮겨야 했지만 여전히 황제를 손에 쥐고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탁의 승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의 포악한 통치와 잔혹한 행위는 더 많은 적을 만들어냈고 결국 그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18로군의 해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큰 동맹으로 뭉쳐 싸우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각자의 실력으로 패권을 다투는 군웅할 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조조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남에게 의존해서는 큰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비 삼형제는 여전히 이상을 품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것을 믿으며 실력을 기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손견은 옥새를 손에 넣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원소의 모함으로 인해 형주에서 유표와 싸우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원소는 18로군의 맹주였지만
진정한 리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후손이라는 권위에만 의존했을 뿐 실질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8로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정당한 목표가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진정한 지도력과 단결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욕심과 사사로운 감정이 대의를 해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원술의 질투, 송견의 야망, 원소의 무능함.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거대한 동맹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정한 영웅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관우의 의기, 장비의 용맹, 유비의 인덕, 조조의 의지. 이들의 이야기는 비록 18로군은 실패했지만 개인의 훌륭함은 역사의 길이 남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로군의 해체와 함께 중국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영웅들이 각자의 땅에서 세력을 키우며 천하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조조, 유비, 손권의 아들로 대표되는 위촉, 삼국이 정립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씨앗은 이미 18로군 시대에 뿌려졌습니다. 관우의 온주 참화원과 유비 사명제의 사명전 여포는 단순한 무용담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앞으로 펼쳐질 웅대한 삼국시대 드라마의 전주곡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8로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정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된 영웅들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그들의 후속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